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경제성 평가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원개발사 특허가 있고 그 다음에 계란대 특허를 만들었는데 이게 앞에 있는 특허 때문에 실시를 못하는 부분에 관련돼서 사실은 이용관계에 나와 있는 실시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해 봤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원개발사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크로스라이센스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형태로 만약에 내 제품이 더 좋으면 시장이 체인지될 테니까 원개발사들하고 조금 더 많은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고 협상을 할 수 있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앞에 있는 특허를 무효시키거나 뒤에 있는 특허를 무효시키거나 해서 내가 독점을 제일 좋긴 하지만 사실은 비즈니스는 윈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생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그게 현업의 특허 현장에서 이렇게 고려되지는 아직 5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현장에서 그게 활용된 예는 사실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가지고 뭐 IPR&D를 통해서든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스터디를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특허를 활용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R&D에 관련된 버틀렛이 있을 텐데 혹시 이제 그 부분을 특허를 통해서 하셨던 케이스가 있으신지? 아무래도 IP 창출, 그다음에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그다음에 R&D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세 개가 따로따로 놀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어디까지고 나와 유사한 기술을 선행으로 이미 연구 개발했던 기업들이 있으니까 또는 이 물질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물질이 아니더라도 다른 류의 기술이나 다른 물질이더라도 그와 같은 유사한 패턴은 R&D 방향의 개발이 되는 패턴은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서로 비교 검토하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흔히 우리 이제 특허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경쟁자들이 먼저 했던 경쟁자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됐는지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를 많이 살펴보는 경험을 저도 많이 해봤고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데 그 외에 뭐 UPM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쓰시는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많이 쓰는 툴이 이제 원 개발사나 경쟁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많이 보게 되죠. 이제 그 포트폴리오와 제품하고 이제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분석을 해서 우리도 이제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참조하고요. 단순하게 또 그렇게만 어프로치 해가지고는 내 기술의 특장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빠질 수 있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저는 이제 R&D와 관련된 개발 로드맵, 저희가 이제 TRM이나 PRM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제시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는 다른 데서 다른 뭐 논문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것들도 있어서 TRM이나 PRM을 저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MC 관련된 부분인데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서는 ICH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아마 TPP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됩니다.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링하고 앞에 이제 Q까지 붙인 QTPP를 작성하게 되는데 R&D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때는 그런 부분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품 대비 내가 퀄리티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 부분하고 로드맵하고 1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와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 특허 포트폴리오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라는 것들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이제 하는 형태로 저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생각을 하면은 다른 기술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제약바이오는 허가 개발,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장벽이 다른 산업군보다는 굉장히 좀 스트릭트하게 이렇게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통과하지 않고는 제품화가 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연구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어떤 국제 규격이나 국제 가이드라인을 잘 이해하고 그 부분을 특허적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 이게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쪽 의료기기를 포함해서는 반드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또 별도 다른 트랙에 IPR&D를 하고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초기 단계에 CMC 단계에 그거를 이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과제의 경우는 네. 네, 아예 초기 단계부터 그거를 이제 염두에 네, 두고서 네, 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미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우리들이 과연 어떤 점을 그분들한테 컨설팅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IP R&D를 들어오셔서 연구소나 개발부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한 컨셉 관련된 IP 분석을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IP 허가 연계에 대한 것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이미 IP R&D와 된 기본적인 것들 분석이 끝나고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단계인 거죠. 리서치가 좀 지나서 디벨롭먼트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IP 허가 연계 과제를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IP 허가 연계 과제를 하셨는데 이후에는 뭘 하셔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저희가 기술가치 평가가 같이 밸류 과제가 있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IP R&D, 그 다음에 허가, 그 다음에 밸류 과제를 하시면 사실은 밸류 부분 나중에 라이센싱과 관련된 부분하고도 연계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니라 일반 IP R&D로 도셨는데 그렇죠. 스테이지는 그렇게 되는 경우잖아요. 이미 초기 단계부터 그런 식으로 적확하게 스텝을 거치지 않고 기업이 이미 그런 컨셉 없이도 그냥 초기에 개발을 해버린 경우들은 이제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기업의 경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을지. 네, 그때는 타겟팅을 하고 있는 제품과 관련된 경쟁사들의 허가 자료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FDA나 국내에도 지금 최근에는 허가와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쟁사나 아니면 원개발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국내 허가 자료 또는 FDA 쪽, 미국 쪽 허가 자료를 저희가 이용을 해서 제품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는 게 제일 유용할 것 같고요. 일단은 IP 허가 연계처럼 RA 전문가가 인벌브를 하지 않는 사항이니까 만약에 회사에 RA 담당자가 있으면 같이 참여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회사에 RA 담당자가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개발사의 미국 허가 자료나 또는 국내 허가 자료를 이용을 해서 또는 유사한 제품군에 대한 것들을 좀 해서 그것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R&D 분석을 하시면 또는 전략을 짜시면 IP 허가 연계만큼의 뎁스 있게는 진행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방향성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IP R&D 전반에 걸쳐서 짧은 시간 안에 다 이야기는 사실 하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세 꼭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전반적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약물 경제학이라든가 뭐 허가 연계까지 나오고 되게 다양한 주제를 지금 이야기가 사실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더 깊숙이 좀 심도 있는 이야기는 나중에 또 우리가 한번 다른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좀 더 심도 있는 얘기가 깊이 있는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가 이제 기회가 되면 잘 아시겠지만 아미노산이나 또는 유전자 염기설과 관련된 치매 이슈에 대한 부분들 사실 아직까지는 바이오약품에서 그런 치매에 관련된 것들 케이스가 많지 않고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고 또 하나는 파라미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CMC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파라미터 특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물론 화학이나 소재 쪽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이제 바이오 쪽에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그런 파라미터 특허에 관련된 것들도 사실은 논의될 게 되게 많은 것 같고요. 말씀해주셨던 나중에 이제 경제성 평가에 관련 부분도 저희가 한번 시간이 되면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경제성 평가에 대한 이슈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정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꾸준히 약가 쪽에서는 내용이 나와 있었고 뭐 많이 이슈가 되어 있었긴 하지만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들은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약가만 하시는 분, 약가 정책을 하시는 분 이외에는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러면 특허법 소송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차이나 리뷰가 사실은 많이 안 돼 있던 거는 맞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이쪽 IP 특허와 연구개발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 산업의 특징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지금 뭐 약물경제학과 관련된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되게 다양한 이슈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또 풀어가야 될 일들이 되게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IP R&D가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많고 특별히 타 산업 분야하고 또 다른 정말 기술만 있으면은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무궁무진한 정말로 보물 창고와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이 IP R&D 사업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할 일도 너무나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뭐 치매에 대한 어떤 사례 연구, 뭐 유전자와 관련된 것들, 엑소솜에 대한 뭐 바이오마커, 게다가 약물 경제학 관련된 부분까지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또 우리 유영근 PM님과 같이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한번 또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장시간 또 중요한 이슈가 설명해 주시면 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끝났습니다.